이타성이 나오네요. 조심. 기억이 안 나. 조심스럽게 눌러봤는데. 편집 포인트로 아주 좋아요. 지금 그래서 3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저희. 영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타성이 나왔네요. 네. 뒤에 있는 걸로 제가 봤어요. 아, 그렇구나. 거기 있구나. 네. 이타성. 이타심, 이 사람들이 공격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아이 뭐 문제 있다고. 근데 우리 아이가 이타심이 없어요 하고 상담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지 않거든. 아, 이것도 문제네요, 진짜. 그거를 전혀 어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이타심을 넣어놓은 거는 공격성은 많은 사람들 문제시하기 때문에 뭐 피해를 보거나 네. 우리 애가 피해를 주거나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타성에 대해서 아까 그 류드밀라 마르코프 같은 경우도 그 뇌 속에 있는 지성체가 인간에게 사랑과 애정과 이타심과 인류애를 뭐 안내해 준다고 이렇게 소리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타적인 동물인데 마치 이렇게 호랑이가 그 공격성을 잃어버리듯이 우리 이타심을 잃고 살아가는 종족이 되어버린 것 같은 언제부턴가? 이타심이 본성인가요? 여기서는 본성이 나와요. 가설에서는. 어느 학습이 책에서? 아니고. 그 심리학에서는? 네, 심리학에서. 지금 뭐 옛날 다른 분야도 있나요? 소설일까봐 아까. 소설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네네. 구분해서. 요거는 심리학 분야에서 이타성에 대한 것도 이제 아주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뭘부터 보냐면, 이타성의 그 시초점은 이타성이라 하면 친사회적 행동의 그 기초 단계예요. 이타심은 배려와 안타까움과 공감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행위로 나갔을 때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말하거든요. 이타적인 성향이 있다지 이 사람이 우리 이타 성향이 있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마음에만 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타성의 그 기전은 공감 발달이 우선되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쯤인가 공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거울 뉴런이라 해서. 네네. 그래서 타인의 표정이나 감정을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신생아 때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제 공감 능력을 먼저 한번 보시면 공감이 되어야만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즐거움을 함께 가질 수 있거든요. 저 0에서 1세 정도가 미분화된 공감 단계래요. 제가 아마 한 8, 9개월, 10개월 된 아기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막 이렇게 아파서 막 표정 찡그리면 이렇게 보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울면서 엄마한테 기어간다거나 당황스러워서 내가 아픈 건지 제가 아픈 건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느낀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제가 아픈 건지 내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 공감 단계가 있죠. 저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그게 그 감정이 어떻게 다루고 얘가 왜 그런지까지는 몰라.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울어. 되게 아파서 우는데 그 한 살, 2살 사이 애들 보면 이렇게 보고 있다. 얘가 울고 있어. 그럼 못 보여서 혹시 더 때려 이렇게. 그래요? 머리를 막 때려 앉아있는 애를. 그게 얘는 뭔가 얘가 우는 게 느껴지는데 내 중심적인 거야. 뭔가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난 뭔가 행위를 해야 되겠어. 근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인 행위는 아닌 거야. 아까 봤을 때는 약간 우연적 행위와 비슷한 거죠. 나쁜 의도 없이. 저 어떤 영상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아이가 왜 나무 망치질 하는 거 그런 놀잇감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엄마가 해주는 척 하다가 엄마가 아파 이랬더니 거기서 여성 남성에 대한 그 공감 능력에 대해서 실험한 건데 여자애들은 아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엄마 손을 만지면서 이렇게 울려 그러는데 남자애들은 손 치우라 그러면서 계속 망치질하는. 네.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3단계예요. 네.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단계. 뭔가 맞았어. 그러면은 이제 뭐 문에 콕 찍혔어. 그러면 호호해 준다거나 문을 떼지 않다거나 뭐 이렇게. 근데 1, 2세 아이들은 얘가 울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때려버려. 아니면 깨문다던가. 얘가 우는 건 알겠는데 나도 뭔가 마음이 안 좋은데
엉뚱한 반응을 해버리는 거죠. 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네. 그래서 18개월, 24개월 된 그 아이들 엄마들은 같이 놀 때 애들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없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설명을 막 하긴 하는데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단계, 미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지는 게 아까 소설 속에서 로봇이 애들을 키웠을 때 그 뭐랄까 도덕성이 안 키워진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혹시 이런 것도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식의 양육을 받지 않으면 저 발달이 느려지거나 아예 저 발달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나요?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 이타성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그렇진 않고 그게 그 이타성이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있는데 얘도 개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양육에 따라서 크게 증가되는 애가 있고 그냥 기본적인 것보다 더 떨어지는 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육원에서 부모가 없이 안아주지 않고 슬픈데 우는데 아무도 와서 왜 그랬어 이거 안 해주고 혼자 방글방글 웃는데 뭐가 재밌어 같이 웃어주는 사람 없고 벽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럼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다른 아이를 봐도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고 무뎌지는 거죠. 있기는 있는데 본성이라서 존재하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좀 더 빨리 그리고 네네. 잘 발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발달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많이 감소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남들한테 가해를 해도 그 드라마 나오듯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해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다는 거를 내가 공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게요.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거를 발달시켜 오지 않으면 내 아이가 소중하지만 내 아이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피폐해질 거야 아마. 맞아요. 다들 머리만 엄청 좋고 그러니까요. 기타심 없이 서로 날 서 있고 서로 다른 아이들 옆에 있는 애를 샤프심으로 이렇게 찔러놓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더 무섭거든 저게. 그럼 그것도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겠네요. 아이들은 성적 중심으로 애들을 몰아치게 되면 저런 공감 능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부모가 그 아이 감정에 공감할 줄 마음 여유가 없잖아. 그쵸. 성적 때문에. 성적에만 공감을 해주지 그렇죠. 마음에는 공감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더더욱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맞아요.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고 말고 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쵸. 읽어지지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의 기쁨이나 슬픔이 잘 읽어지지 않아. 쟤는 왜 저러지? 맞아요. 이렇게. 안 그래도 요즘 이제 마스크를 하고 아이들도 잘 못 만나는 네, 데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정이 잘 안 읽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몇 년 지나면 굉장히 크게 아이들의 형성이 성장에 나요. 문제가 되겠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타성 체크리스트 이런 교육은 진짜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되고 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우리 애가 이타성이 있나 없나 보는 것도 근데 그런 거 체크하는 보는 엄마들은 다 또 애들도 잘 괜찮아. 공감해주고 네, 길렀던 엄마일 거예요 괜찮은 또. 엄마야. 공감이 팍팍 되네. 네. 이게 사회 현상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쪽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까 사회환경 잠깐 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가정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인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교육 같은 데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가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거를 학교에서 다 커버할 물론 그 캐파가 안 되겠죠. 뭐 지식을 가르치느라 힘들어서. 근데 이런 걸 교육할 수 있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건 학교에서 못 배운다는 얘기를 공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네.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이타성 같은 경우 지금 0세에서 4세 이후 해가지고 저렇게 분류해 놓으셨는데 좀 영유아기 때 이걸 발달시켜 주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다른 분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이제 다 좀 커서? 성장했을 네. 때나 다 커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발달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뿌리 부분 사실은 모든 게 전 생에 걸쳐 발달적으로 다 필요하겠지만 뿌리 부분에서 그 양분을 주는 것이 가장 크거든 사실. 뿌리 부분에 양분을 주다가 뭐 나중에 자라면서 조금 못 받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타격이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6, 7세까지 버려져 있었다거나 아니면 부모가 완전히 우울이라든가 부모가 뭔가 너무 바쁘고 해외 나가면서 내 아이를 제대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느껴주지 못할 그런 상황의 애들이 몇 년 그 나무로 치면 뿌리 부분에 그런 시기를
거쳤다면 커서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모든 교육이 다 그렇듯이.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관계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은 더더욱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반사회적 행동이나 품행장애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가르쳐도 얘네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뿌리 부분이 이미 에러가 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주거나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떤 시술이라든지 조치를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자고 제가 오늘 갖고 와봤어요. 이건 이타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타성이 조금 더 이제 의도적인 행위하고 결합됐을 때 친사회적 행동까지 가죠. 근데 이제 친사회적 행동도 사실 어떻게 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금 더 촉진되냐 이렇게 봤는데요. 친사회적 행동은 조금 도덕적 추론까지 가능해야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학령기 정도 접어들어서 도덕적 추론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타성은 있어. 내 친구 저희 딸이 1학년 때 학교에 이제 친구랑 같이 가는데 얘가 들었던 얘기인가 보다. 저희 딸 친구랑 그런 다른 친구랑 둘이서 갔는데 학교 앞에서 하나가 신발 주머니를 안 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려고 하니까 또 기집이 먼 거 같은 거야. 같이 간 얘한테 같이 가자 했어. 지금 50분인데 갔다 오면 9시 넘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둘이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신발 주머니를 갖고 갔다 왔더니만 선생님이 너네 둘이 왜 늦었니? 했으니까 학교에 신발 주머니 안 가져왔다 늦었다 했더니만 그거를 이제 엄마가 알게 됐어요. 얘가 얘기했지 따라간 친구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난리가 난 거야. 너가 따라갔다 오면 너도 늦지 않냐고. 그거는 걔 혼자 가라고 하고 너는 혼자 들어갔어야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거거든요. 그거 조금 얘는 애매하긴 나름대로의 하다. 이유를 가지고 했단 그러니까. 말이지. 저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멋이 중원디라는 생각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 조금 5분 10분 늦는다고 인생에 큰 데미지가 생기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 경우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그렇게 친다면 일반적인 부모들도 이타성이나 친사회적 행위가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아직 생각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맞고 오거나 이러면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네가 더 때리면 되지.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자기를 방어하란 뜻이긴 하지만 가르치는 말이 좀 이상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타성은 좀 덜 문명화되고 더 아날로그적인 곳에서 조금 더 이타성과 친사회적 행위가 더 빈번히 일어난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아날로그적이었고 할 때는 조금 더 이타적이고 배려적이고 친사회적 행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좀 빡빡해진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드니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높아지면서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살기 힘들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그 메시지인가가 저는 물음표인 거예요. 그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존의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존이 사실 이게 라떼는이 돼버리는데 우리의 예전 과거로 돌아가면 그게 또 그거보다 지금 훨씬 풍요롭잖아요. 아니, 그렇게 비교는 못하죠. 사람들의 네네. 비교는 그건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지정학적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경쟁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뭐 때문에 이거는 저는 궁금은 해요. 왜 그렇게 체면의식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걸 중시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고 뭐 여러 가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강화되면서 결국은 이겨야 돼. 넌 잘해야 돼.
이게 너무 깔리다 보니까 생기는 이타심을 밟아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조금 더 집단적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비교가 되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어떤 라인, 그 라인 안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열등하게 느끼고 그게 집단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서로 자극하고 자극받고 날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아니면 접근해보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분이 민족주의자는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민족주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민족이라는 꼭 테두리를 정하지 않더라도 같이 사는데 같이 이 지구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르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60반대주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교육을 따라가기는 뭐 쉽죠. 눈에 보이고 자극이 되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하냐는 거죠. 그거는 진짜 개개인이 각성을 하고 뭔가 내면을 좀 쳐다보고 맞아요. 관계를 쳐다보고 나의 다음 대를 쳐다보고 저는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가 홍익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널리 태초에,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네, 네. 그런 이념이 있었잖아요. 네. 계속 내려왔던 이념이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일제 시대에 약간 왜곡되면서 왜곡시켜 버려 가지고 이런 이제 경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타성이 줄어든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왜곡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살짝 갑자기 문득 드네요. 그래서 이런 친사회적 행위도 사실은 부모에 의해서 교육받고 어떤 집단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아까 이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타성을 가졌던 개인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축소되어 버리는 지금 상황이 돼서 조금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나 학교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너무 먼 미래라서 그냥 가족 안에서 내가 먼저 부모로서 그냥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일단은 하는 수밖에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긴 하네요. 이타성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아까 네. 본성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를 이야기할 때 소시오패스는 뭐 정도 차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코패스는 그럼 본성적으로 없었다? 그렇죠. 거기는 뇌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태어날 사이코패스는. 때부터? 그렇죠.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뭐 그런 통계치를 사실 다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그들도 항상 그렇게 해봤더니 이런 인원수가 이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타고난 공격성 수치가 얼마큼 높았고 물론 동물들도 사람들도 저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 증진되어서 이타성이 잘 컸고 아니면 공격성이 너무 과하게 커져 있고 아니면 통제가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조정되었다고 보거든요. 측정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 사이코패스의 퍼센트가 태국에 비해서 한 40배인가? 400배인가? 더 되는 걸로 제가 본 데이터를 본 적이 있어요.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생득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 우리 동물들도 왜 과하게 사나운 개가 있듯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도 순둥이 같은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과하게 이렇게 타고난 상황인데 환경적으로 조금 뭔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디스토션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네.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공격적 정도로 타고났는데 이 사람에게 환경적으로나 자극적으로 강도가 엄청 강하게 와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이 두 가지가 다 측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토탈로 측정되는 거지 뭐 이걸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측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 수치가 많이 나오고 그걸 모르겠다고 후진국은 말씀을 아직은 측정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그리고 거예요. 만약에 기질적으로 타고난 공격성이 심한 사람 같은 아까처럼 편도체가 과하게 크다는 맞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생물학적으로 조금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아, 편도체가 커요? 공격적인 성향에 강하신 분들이? 조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편도체가 어디 있는 거죠? 편도체가 시상 하부에 있는 조그맣게 달린 걔가 이제 시상하면 감정 중심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완전 예. 중심. 예. 네.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 그래서 얘가 조금 동물적 본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감정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하고 과한 울음이기도 하고 격한 감정들 나타내거든요. 아, 격한 감정.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아니라 일반적 사실 이게 강도의 차이인데 어쨌든 전반적인 동물적 감성, 감정들을 나타내주는 그 민감도라고 보면 될 것 민감도, 같아요. 네, 그럴 수 누구나 있겠어요. 이렇게 약간 하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조금의 어떤 자극 갖고도 민감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감당 못할 어떤 감정이 되니까. 이게 생득적으로 좀 과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있나요? 그런 공격성이 갑자기 확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그건 좀 있다고 되어 있나요? 다른 것 건가요,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감정적 예민하다고 표현해서. 기복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공격성으로 발현되진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공격성으로 발현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격해졌을 예. 때 멀쩡하던 사람이 격해졌을 때 올라오면 물건 던진다던가. 궁금한 거예요. 그 그럴 수 편도체라는 있을 부분이 있죠. 감각이나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이 많이 발달돼 있다고 표현할게요. 발달이랑 좀 다르고요. 이상이라고 보는 게 이상이라고 맞아요. 보겠죠, 네, 이상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냥 감각적 감각이 예민하고 잘 받아들이는 고선을 넘어서서 있는 정도다. 그렇죠. 네, 감성하고 감각하고는 이제 감정도 다른 지금 거고. 그래서 공유를 표현을 하죠. 제가 네네. 바꾼 거예요. 감성 네네. 아니고 네네. 감각. 네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또 기복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복에 대한 표현을 공격적으로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뭐 그런 거죠. 외부에 대한 공격이죠. 사실 뭐 그게 내부에 대한 공격으로 간다면 이제 그쵸. 결정적인 뭔가 뭐 일을 저지르죠. 자해나 뭐 이런 자해를 식으로. 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좀 서야지 되고 그 이전에 인간은 인지적으로 발달이 가능해야만 공감을 넘어서서 사회적 윤리적 어떤 기준과 공감과 이게 합쳐진 도덕적 기준이 되어가는 나이, 그러니까 학년기 정도 됐을 때, 학년 중기, 초등, 중년, 중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도덕성 지금 말씀하시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이것도 EBS 다큐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맞아요. 아이들이 도덕성이 있는 아이들하고 도덕성이 조금 덜 발달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공격성 네. 포함해서. 맞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정말 뭔가 유능해지고 성공할 확률이 도덕성이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공감과 네. 도덕적인 그 인지가 네, 잘 네. 되는 애들이 수행도 훨씬 높고 성공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돈 많이 벌 거라고 얘기하면 엄마들이 교육시킬지도 몰라. 과외 보낼지도 몰라. 사회적 그럴까요, 진짜? 그걸 네.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나? 활용해서 사회적 책임도 강하고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든 잡아먹는데 과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학교 들어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뭐 이렇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좀 할 것 우리가 같아. 조사를 좀 해서 도덕적으로? 네. 아니 리더십이랑 연결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책으로 하나 한번. 다음에 아마 제가 하하하 맞네요. 시간 여행을 다룬 이야기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딜레마가 있다. 이타성에 대한 아시모프의 책 얘기거든요. 영원의 끝의 주인공. 시간 여행자인 앤드류는 미래에서 온 노이스라는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는 미래에 자신이 일으킬 큰 재앙으로 노이스가 죽을 것을 우려해 그녀를 아주 멀고 안전한 미래에 숨기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실 시간 여행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앤드류의 계획을 들은 노이스는 그가 자신을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쓰려는데 충격을 받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나 때문에 앤드류,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자 앤드류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아니야 노이스, 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거든. 이 이야기의 딜레마 안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게 된다. 앤드류의 이런 행동은 과연 이타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기적인 것일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자주 던졌으며 이런 행동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이타적인 행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감추어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해도 이는 이익을 위해 남을 배척하는 이기적 행동과 분명 다른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의 사회신경과학 교수 매튜 리버먼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의 이익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뇌 안에서 무언가를 얻었을 경우 나타나는 보상 영역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고 말한다. 최근 이와 관련된 실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험자들은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 뇌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했죠. 참가자들은 자신이 $5를 가지고 자선단체는 한 푼도 갖지 않는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참가자들은 매우 잽싸게 이런 종류의 보상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들은 $5 중 $2만 받으면 자선단체에 2배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신이 돈을 다 가질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을 때 뇌의 보상 영역 전반에 걸쳐 더 큰 활동을 보였었죠. 즉,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행위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심리적인 만족감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상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은 보상이다 라고 인식해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에서 얻는 만족감 또한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해왔죠. 즉, 이기적인 동기로서 남을 돕는다고 하기보다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때 우리는 큰 보상을 얻은 것처럼 만족감을 느끼도록 진화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는 이에게 경계심을 풀고 기꺼이 도우려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만족감 때문일까?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있다. 여성이 모성애를 느끼도록 돕는 신경 전달 물질 옥시토신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발견할 때에도 보살핌의 동기가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놀라운 건 옥시토신은 보살핌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도 관여하여 낯선 이에게 드는 경계심을 풀고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돕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건 매우 신기한 현상이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이해하려는 본능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 진화한 덕분에 친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들을 향한 이타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저까지 보면 될 것 같아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타성이 네. 종국에는 나의 만족을 위한 이기가 아닐까 하고. 저 생각 정말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되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돈으로 띡 주는 거 말고 내 몸을 써서 내가 노동을 써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왔던 게 낭독봉사. 점자 도서관 가가지고 낭독봉사 하는 거였는데 그때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이거 하고 나서 내가 느끼는 게 뭘까 했을 때 대부분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보상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까 네. 저기서도 끝내는 네. 옥시토신이 불안을 느낀 상대방이 불편한 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잖아요. 내가 나에게 불편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나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때? 네, 맞아요. 남한테 해를 가하는 게 아니고 그를 돕는 건데 도와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저도 이제 한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됐는데요. 그냥 내가 기쁜데 이게 어쨌든 누구한텐가는 가서 쓰일 거니까 나쁜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 괜찮지. 예, 그러면서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낫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쓰이니까 또 땡큐고. 뭐 그렇게 생각이 금방 정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 네.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대답할 수 있고 네. 명료하게 답을 내릴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적인 친사회적 행위에 나를 몰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내 의식이 나를 모니터링 했을 때 정말 돕는 거야. 하지만 그건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왜냐면 여기서 도덕 추론 수준에서 한 초등 중간 정도 되면은 타인의 욕구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어떤 안 도와주면 나쁜 애야.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죄를 짓는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른이 오면 양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웠으니까 이걸 안 지키면 나쁜 어린이다. 근데 그걸 지나서 사회적으로 착하다는 인정과 사회적인 적합한 존재라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동기가 있단 말이죠. 요때가. 요게 아마 일부 초등학생 정도나 아니면 중학생. 근데 이거 어른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다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나를 모니터링 했을 때 이것이 다반사면 다시 한번 남을 돕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이 나에게 숙제가 되고 과업이 되고 어깨에 짐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쵸. 습관적 이타적 행위. 에너지가 방전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처럼 정말로 내가 돕기 위한 것이 나의 그 불안이라든지 남이 아픈 것을 못 도와주면 불편한 그 감정 때문에 도와주는 그거랑 타인에게 칭찬받고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랑 사실 겉보기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서 내가 행복해지는 행동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시선이나 그러니까 강박이죠 일종의 그것에 착한 의한 인정? 그러니까 나를 머스트 세워주는 이래야만 돼라는 거에서 시작된 거냐의 차이.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로 만들어진 나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네. 밀어붙이면 힘들다는 맞아요. 거죠. 이것도 어릴 때 좀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부모님한테 어떤 그런 리액션을 받으면 아 이거 해서 착하다라든가 이거 해서 좋다던가 그런 리액션을 계속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질이 그러면 약간 그게 세팅될 수도 있어서 본인이 힘들 수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나고 나면 이제 중고등학생쯤 가면 진심으로 공감이 되어서 저 네. 사람의 아픔이나 힘듦이 공감이 되어서 이렇게 뭐 기부를 한다거나 불편한 아이를 돕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 단계가 그 사회적인 시선에 반하는 행위 때로는 나의 희생을 네. 감수하고라도 내 내재적인 작동, 나의 철학, 나의 신념 아니면 나의 이상을 쫓아가는 나의 내재적인 그 철학을 가지고 하는 행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만큼 고민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이만큼 고민을 하고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고차원적인 인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타성의 발달 여기까지 봤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뭐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이타성이 차차차 이렇게 발달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멈춰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더 이제 더 개발하고 또 뭔가 조금 더 내면적인 그 이타성에 대해서 철학을 딱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쨌든 뭐 행위로 실제 이어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구 기후에 도움이 되고자 뭔가를 와, 계속 좋네요. 마음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일단 마음부터니까. 마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기후로 가셨군요. 예, 지구 또 두려움이 많아. 이것도 근데 나의 너무나나? 두려움이에요. 나 삶겨 죽을까봐. 나 너무 힘들까봐. 근데 나의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제 다 잘 살아보자는 그쵸. 의미에서. 맞아요.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종국에는 나의 마음의 안정이잖아요. 맞아요, 다. 세상 중심이 나기 때문에. 이래든 저래든 힘들지 말아야 되니까. 너무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네. 서서히 함께 이타성을 발휘하다 보면
이타성을 공부하다 보면 그쵸. 조금 그쪽으로 젖어들지 않을까 음. 하고 생각합니다. 아우 좋네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네. 오늘 너무 조금인데 이랬는데. 늘 똑같습니다. 장표가 적다고 해서 짧아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